불법 원인 급여 지난 시간에 좀 보다가 말았는데 일단은 103조의 효과 규정이다. 그렇죠? 103조의 효과 규정이고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 그러니까 통상 계약이라고 보면 그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급부. 그렇죠? 급부가 법률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반환이 문제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겠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 그 조항이고, 그 조항 자체는 급부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지만 무효가 된 계약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즉 급부의 내용에 소유권 이전 같은 게 포함되어 있었으면 급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인 불법 원인 급여가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조항의 입법 목적을 살리려면 소유권도 결국은 반사적으로 급부 수령자에게 귀속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지극히 타당한데, 거기까지 이르는 그 논증의 과정에서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옛날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것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읽어보라고 그랬죠. 결론 자체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생각들을 그 논리적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효과 규정인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의문으로, 도대체 왜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여, 급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왜 그런 식의 입법 조항을 두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런 규정은 거의 모든 많은 나라에서 다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에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는. 그래서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생각해보면 뭐 직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전적인 관점이잖아요. 억제의 관점에서. 그죠? 이를테면 뇌물, 그러니까 성공, 어떤 내가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먼저 주고 청탁이 성공하면 네가 그대로 갖는 거고, 청탁이 실패하면 뇌물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이를테면 그 약정은 우리 아까 103조에서 봤듯이 뭐예요? 뇌물이니까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 보호, 그죠? 국가 질서. 예, 그 공무원 행위에 관해서 대가를 지급받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당사자끼리는 몰라도 국가 질서에는 좀 문제가 되니까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부당이득 반환 일반 법리로 하면 사실은 주고받는 사람이 사실은 형사처벌에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형사처벌 리스크는 있지만 형사처벌의 리스크를 일단 빼고 나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걸 별로, 어차피 뭐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돌려받으면 되니까 사실은 이런 약정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뇌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이게 실패하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뭔가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 뇌물을 원인으로 해서 103조, 한 경우에 그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보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몰각되거든요. 그 취지를 살리는 건 오로지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효적인 수단은. 그게 과연 맞느냐,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전적 관점이죠. 전적으로 사전적 관점. 즉 네가 이런 행동을 못하게끔 하겠다. 즉 못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못 돌려받는 식으로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못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급적 안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거는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이라는 건 사실은 적발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이런 법리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받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즉
그 사람이 설사 내가 법적으로는 이걸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내가 도의상 돌려줄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란 신뢰가 없으면 섣불리 주지 못하겠죠. 그죠? 따라서 충분히 규범 목적의 타당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뇌물 같은 전형적인 103조 위반의 사유는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 불법원인 급여를 타당성 긍정할 수 있는데 103조 위반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에서 그런 식으로 다 접근하는 게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 사전적 관점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법률에선 사실은 사후의 형평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 같은 거 산정할 때 이를테면 실손해 이상으로 배상하는 게 사전적으로는 훨씬 더 채무불이행이나 위법행위 같은 불법행위 억제의 관점에서 정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법은 그런 제도가 굉장히 낯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후적 형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후적 형평의 관점에서 수령자가 그 급부를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잘 모르는 그게 좀 애매한 사안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 원칙은 사전적 억제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화가 되지만 사후적인 형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게 만약에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법원인 급여에서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수령자가 급부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과연 어느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그리고 판례상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판례들 쭉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과연 왜 궁극적으로는 반환하는 게 타당했을까?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그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불법원인 급여냐? 이건 뭐 당연히 103조 위반이면 불법원인 급여겠죠. 그죠? 그러면은 103조 위반은 과연 언제 인정될 수 있느냐? 앞서 말했듯이 그 뭐 한 3가지 유형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도덕관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리적으로 취득하는 살인이라는 건 당연히 나쁜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굳이 교육받지 않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말고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됐던 게 이를테면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거예요. 물론 명의신탁 꼭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로 부동산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판례 법리로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속을 무효로 보거든요. 명의신탁 무효로 봐요. 자, 그럼 일단은 그 법률이 제정된 이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법률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그 계약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법은 그냥 무효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법은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라고 근데 그 경우에 특칙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가 종국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 해석론으로 그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보죠. 즉 원칙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지만은 그 경우 이제 당연히 소유권이겠죠, 그죠?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갖고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어떤 청구권도 갖겠죠, 그죠? 그래서 통상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테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법에 위반한 행위라서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의미에서는 강행 규정이지만 103조 위반은 안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앞서서 강행 규정의 개념이 굉장히 다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는데 강행 규정 위반이 꼭 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한 단적인 예죠.
이제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거든요.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해석론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통칭하는 원래 법명칭이 그렇진 않아요.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적어도 그 입법적인 결단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불법 행위 억제라는 걸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해석론이 많이 전개는 되거든요. 해석론이. 근데 하여튼 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해요.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현재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 이퀄 불법은인 급여 이렇게는 안 본다는 거고 이를테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중에서 그 구체적인 그 약정의 동기에 비추었을 때 정말 반사회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경우까지도 불법은인 급여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렇게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탈세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또 뭐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원인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좀 평가하기에 사회 질서 내지 제3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그 경우에는 또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판례가 그런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103조 위반 또는 불법은인 급여를 부정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사실은 그 명의신탁하고 좀 관계된 거긴 한데 그 우리가 자기 부동산을 내가 실제로 소유자면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만 넘겨주는 게 이제 탈세 같은 것도 그렇지만 강제 집행을 안 받으려고. 즉 내가 빚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채권자들한테 내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명의를 이전하는 그런 강제 집행 면탈 강제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 신탁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뒤에 가면 허위 표시랑도 좀 관련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도 불법 원인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강제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소유 명의의 형식적 이전이죠. 이것도 뭐 일종의 명의신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명의신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극히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면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이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준 사람의 채권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임 재산을 확보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주된 이유는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제3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령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보면은 그 행위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주된 목적,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고려하는 주된 보호 대상을 오히려 안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소유권 명의만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수령자가 당연히 종국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 부분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이게 103조 위반의 그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유형에서 이게 이 사람의 종국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과연 어떠냐는 내가 아까 말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게 직관적으로 명백히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 조금 뒤에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급여의 종국성 문제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급여 내지는 급부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이제 수령자가 종국적으로 그 이득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그게 종국적인 급여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급부의 내용이 이를테면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저당권 설정.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사실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거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거든요. 근저당권 설정은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것이지 아직 도박 빚을 변제한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박 빚을 결국 못 갚으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어떤 채권자가 채권 집행을 함으로써 그 경우 이제 자발적인 변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 약정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니까는 103조 위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박 빚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박 빚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려면 도박 빚을 갚으면 뭐예요?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고, 그죠?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도 역시 그것도 무효로 평가를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이 급여의 행위가 도박 빚의 변제와 같이 종국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부 수령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급부부당이득 반환 법리에서 근저당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종국적으로는 근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죠? 소유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근저당권자이긴 하거든요. 그죠? 도박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근저당권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실행한다는 거는 자발적 변제는 아니지만 결국 타율적으로라도 도박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도박빚을 갚는 내용의 계약은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죠? 그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법이 허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근저당권의 실행도 결과적으로는 도박빚의 변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 실행 행위를 허용할 수 없거든요. 물론 이 실행은 계약은 아니에요. 그죠? 근저당권에 기해서 근저당권자가 자기 권리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에는 이 실행 행위도 결국은 도박빚에 대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그대로 관철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실행 자체는 법률 행위가 아니지만 도박빚을 갚는 행위가 우리가 103조 위반으로 봐서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저당권의 실행 행위도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허용되면 결국은 도박빚을 갚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허용할 수 없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근저당권자이긴 한데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는 근저당권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권리를 허용하는 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무늬만 권리잖아요, 그죠? 무늬만 권리예요. 이를테면 소유권이면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용수익권은 없는 소유권, 마치 이런 것처럼 근저당권이긴 한데 실행할 수 없는, 그죠? 근저당권 이런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근저당권 설정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결론을 판례가 그냥 자진해서 허용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뭐예요? 종국적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급부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당연히 지고, 또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니까 당연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물권도 취득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결론만 외우면 사실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그 생각의 과정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특히 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이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그 허용하는 것이 왜 이 도박빚을 103조, 도박빚에 대한 계약을 103조 위반으로 보는 취지하고 배치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된 게 뭐냐면, 우리가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게 양도담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담보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금 정확히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외관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데 실질은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라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도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담보 목적물을 제공해준 통상적으로 채무자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의 내부적인 사이에서는 어떠한 약정이 있느냐, 내가 갚으면 다시 돌려줄게 라는 약정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부동산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리에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어쨌든 이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일단 소유권 이전되면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다 라고 가정을 하면, 설사 그게 실질적으로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걸 할지라도 소유자랑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거든요. 소유자랑, 통상의 소유자랑. 그렇다면 이 급여는 이제 종국적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권리 자체는 완전한 권리니까요, 대외적으로. 즉 이미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들 내부의 관계에서는 아직 그 도박 빚이라는 게 있지만, 양도담보를 이전 받는 순간 이미 도박 빚은 실질적으로는 갚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근저당권처럼 실행을 해야 꼭 되고 이런 상황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뭐 결론만 외우면 간단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의 성질을 내가 말한 것처럼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법이 생기면서요, 이것도 이제 담보법 시간에 배울 건데, 특별법이 생기면서 이 부동산 양도담보의 이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률에 적용을 받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담보권으로 봐야 된다. 그 담보물권으로 봐야 된다. 대외적으로도 이런 식의 견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담보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식의 부동산 양도담보라면 내가 지금 말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근저당권에 관한 그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논리는 과거에 그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양도담보에 관한 성질론에 기초한 그 판례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러한 논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여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거 판례 법리에 기초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담보 이퀄 항상 종국적 급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의 법률이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도 그걸 담보물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종국적인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법 단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느 한쪽만이 잘못한 경우에 그죠? 받은 사람만 잘못한 거죠. 그죠? 받은 사람만 잘못하고 준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후적 관점을 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비록 억제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아니 준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받은 사람만 잘못을 했으면 그건 형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입법자가 볼 때는 그 경우엔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입법자는 그렇게 봤는데 우리 해석자가 이제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현저히 차이가 나면 그 경우에도 역시 사후적으로 봤을 때 돌려주는 게 형평에 맞다라고 해석론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죠. 그죠? 해석론 확대시켰어요. 즉 입법자는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해석자는 비교해서 정도의 차가 똑같이 크면 그죠? 정도의 차가 똑같이 크면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같은 것은 같게라고 해서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그죠? 입법자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자는 비교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대체로는 야 그런 정도도 뭐 비슷하게 취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해석론에는 대체로 긍정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도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즉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비교해서 어떤 급부의 반환 범위를 결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법 해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리에 수용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실상계의 그 생각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죠? 비교해서 책임을 결정하는 거. 물론 여기선 부당이득 책임이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과실상계는 뭐예요? 비교해서 잘못한 만큼 자르는 거고 여기서는 비교해서 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비교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성 비교 이론이 들어섰어요. 현실적으로는 판례처럼 보지 않고 그 문헌의 단서를 엄격하게 문헌에 기초해서 해석하면 사실은 그 문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죠? 어느 누가 103조 위반인 경우에 준 사람이 잘못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잘못은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교 이론이 등장하니까 이제 비교 이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비교 이론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뭐 이를테면 사기 도박 같은 경우, 그죠? 사기 도박 같은 경우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피해자니까 사기친 놈이 월등히 더 나쁜 놈이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포주하고 매춘녀 사이에 화대, 보관약정 뭐 이런 것들 우리 판례상 인정된 거죠. 그죠? 다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004-50426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전후합의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판례 자체의 시의성은 떨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이자 제한법이 있었어요. 이자 제한법이 있었는데 IMF 이후에 이제 이자 제한법을 폐지했거든요. 야, 사인 간에 결정하는 이자를 뭘 국가가 규제하냐. 그죠? 그래서 이자 제한법이 없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다가 이제 다시 이자 제한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판례는 이자 제한법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고율의 이자에 관한 사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판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건 다 법으로 전제가 돼요. 법으로 규율이 되기 때문에 시일성은 없어졌는데 좀 생각할 거리는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한 경우에 이자 제한법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사법상 통제를 안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3조 위반의 통제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고율의 이자 약정이 너무 이자율이 비싸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이거 반환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반환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103조 위반이면 반환 청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환 청구를 못 할 텐데 이제 판례에서는 야, 이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가 현저히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근데 사기 도박이나 그 포주의 경우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고율의 이자를 받는 놈이 고리대금업자가 돈 빌린 사람보다 월등히 나쁜 놈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뭐 이런 문제는 또 생길 수 있는 게 가령 우리 형사성공보수 약정 같은 경우에요. 그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지금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지급한 경우에 이제 그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반환 청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불법성 비교 이론을 적용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직 해석론이 좀 더 전개가 돼야 되니까 좀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율의 이자 약정의 경우에 과연 불법성이 그렇게 현저히 크다고 차이가 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환을 하게끔은 하고는 싶어요, 그죠?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결론만 보면. 근데 그 논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맞냐. 근데 사실은 다르게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막 있었어요. 판결문 한번 잘 읽어보세요.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법에 다 규정이 돼서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론 논란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결론적으로는 설사 이런 법이 없다 할지라도 반환 청구하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불법성 비교론을 접근하는 것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못할 바는 아닌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얘기한 거 강제집행 면탈하고 좀 비슷한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 면탈 자체를 103조 위반을 볼 수 없는 또 그런 얘기였는데 고율의 이자 약정을 금지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고율의 이자 약정을 금지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지고 빌리고 싶을 때는 정말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든 못 준다고 하겠어요, 이자를. 그죠? 그런 사정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행위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제3의 공공의 질서를 보호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법률행위의 그 일방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3조 위반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적으로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은 그 업자, 꼭 근데 업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받은 사람이 이를테면 그걸 갖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한 취지랑 이게 반하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급부를 누가 보유함이 형평에 맞는가라는 사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게 사실은 뭐예요? 입법 취지,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아니라 그 103조 위반을 보는 취지에 좀 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성을 비교하느니 차라리 103조 위반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 경우는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논리적으로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후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아예 제3의 이익 형량 요소로 둬서 불법원인 급여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판단할 때에는 사전적 관점도 봐야 되고 사후적 관점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행위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평가하는 입법 취지도 고려해야 된다. 뭐 사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면 사실은 반환을 하는 게 타당하다. 즉 그 원칙 조항, 본문 조항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타 예외. 기타 예외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이거 여러분 이중매매 할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핵심은 뭐냐면 제2매수인하고의 매매 계약이 이제 무효면 원칙적으로는 제2매수인이 이게 103조 위반 불법원인 급여니까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거든요. 그죠? 종국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제1매수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불능이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상으로 이게 무효인데 이 제1매수인이 이 A의 B에 대한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얘가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은. 그죠? 근데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예요? 103조 위반 불법원인 급여가 안 맞잖아요. 그죠? 불법원인 급여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대위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경우에는 다 이거 허용하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왜 이거를 예외로 보냐,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냐 이랬을 때 사후적 관점에서 봐라. 이 경우에는 A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X가 소유하는 거 아니냐. 소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 권리가 X한테 기속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도 되지 않느냐. 뭐 보통 이렇게 그 논증을 하거든요. 논증을 해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익 형량을 고려한 정책 판단, 혹은 사후적 관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이중매매 내지는 이런 식의 어떤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경우에 이 재화의 귀속 문제는 꼭 이중매매의 경우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뭐 명의신탁, 뭐 기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어요.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부무효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판례 읽어보는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여기선 지금 이제 불법원인 급여 내지는 그 103조 위반의 약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약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그 관련된 법률행위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인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도박빚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건데 이건 뭐 전형적으로 103조 위반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도박빚 맞나 이게? 그래서 이를테면 A가 B한테 도박빚을 갚는데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를 하겠다. 그죠? 근데 그거를 대물 변제를 아예 해서 소유권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소유 부동산을 너한테 처분할 권리를 줄 테니까 네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어떻게 처분해 갖고서는 네 채권 변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약정을 했다. 그래서 B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고 이를테면 A가 소유자인데 A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C랑 매매 계약을 했다. 그 부동산에 관해서 그랬을 경우에 이 B가 과연 대리권이 있느냐는 거예요. 즉 수권행위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103조 위반이면요.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대리권이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라고 보면은 이건 이제 가정적인 문제 상황이에요. 대리권이 만약에 없다, 즉 수권행위 원인된 법률 관계가 103조 위반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권 수요의 약정 자체도 무효다.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약간 이게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권 대리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표현 대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몇 조의 표현 대리가 과연 문제될 수 있냐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법상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3개 중에 과연 어떠한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느냐? 그 형식적인 요건으로.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고 해봅시다. 뭐 갖춘다는 게 결국은 C의 선의 무과실이잖아요, 그죠? 기타 뭐 다른 요건은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경우에는 이게 무권 대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103조 위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의 취지랑 배치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마치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 대리의 경우에 표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나요? 그죠? 그 경우에 물론 판례 인정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 제3자 보호 규정 같은 걸 안 둔 것이 분명히 어떤 취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걸 잠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안에서 직접 이런 식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C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는 난 맞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 문제로 가면 그러면 C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으면 착잡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는 이제 103조의 유형 중에서 사실 뭐냐면 103조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 이제 별도의 그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4조 위반이면 그건 당연히 103조 위반인 거예요. 그죠? 역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요건을 보면 뭐 이건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조문에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그랬으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 계약이 유상,
쌍무계약인 게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조문 논리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증여는 뭐예요? 쌍무유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여의 경우에 백사조 위반을 원칙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지. 그지? 없는 거지. 다만 이게 우리가 계약법에서 초반에 배운 그런 유상 쌍무하고 조금 달라요. 실질적으로 봐야 돼, 좀 더.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는 그거를 유상행위에 관한 내용을 준용은 하지만 매매에 관한 내용을 그건 원칙적으로 증여거든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급부랑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봐서 백사조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판례들을 쭉 보세요. 어느 경우에 이게 급부 반대급부의 관계가 아니라고 봐서 백사조의 적용을 부정했고 인정했고 뭐 이런 건데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당한 어떤 대가가 있어요. 내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를테면 어떤 돈을 받기로 했다.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데 내가 원래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누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백사조의 위반에 검토할 수 있는 유형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뭐 불법 행위의 피해자나 이런 경우처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어떤 민원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그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진정을 제기한 혹은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를테면 재산적 어떤 가치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받기만 하는 거거든요. 약정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판례들을 보세요. 판례들을 보면 그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말이 약간 표현이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여기서 대리인이 무경험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앞에 것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표시가 이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과연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한테 있어야지 이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경솔, 무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뭐 더 할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폭리행위의 악의 또는 이용 의도라는 걸 판례가 요구하거든요. 판례가 요구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우리 주교제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표시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완전 나쁜 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의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런 상황을 알고 알았다. 알았다면 대체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그런 사정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무효다, 백사조 위반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에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백사조를 보면
백사조를 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소,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무효인 거지. 당사자의 공박, 경소, 무경험을 알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체결하면 무효를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같은 거는 당연히 계약의 상대방이면 알았겠죠. 그죠?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계약의 객관적인 내용인데요. 그죠? 그거는 당연히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이를테면 상대방의 이런 어려운 사정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이 말도 안 되게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형인데 상대방의 어떤 이러한 사정을 정말 몰랐다는, 좀 몰랐어요. 그러면 백사조의 문헌만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판례처럼 그런 요건을 요구하면 사실은 무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달리 표현하면 백사조라는 게 결국은 이게 무효인 이유는 일방 당사자의 보호잖아요. 그죠? 103조의 한 유형이지만 백사조가 103조 위반의 여러 유형 중에서 일방 당사자 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백사조를 지금 판례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유효라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있나요? 그냥 104조 위반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조금 뭐 해석론으로도 의문이에요.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규정이에요. 이 효과 규정도 사실은 좀 생각해보면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4조가 103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104조 위반의 법률행위도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의 문제가 따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103조 위반의 유형들은 다 뭐예요? 대부분 다 재화 이동이 일방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매매의 경우에 좀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중매매의 경우에 나중에 살펴본다고 한 것도 사실 다 그런 문제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준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103조의 카테고리에서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런데 104조는 뭐예요? 그 행위의 특성 내지 본질상 쌍방의 반환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까다로운 문제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생각할 것들이 많고, 그게 이른바 폭리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예요. 폭리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그 다음에 무효 또는 무효행위 전환 문제. 또 이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예요. 이게 현저하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균형이 맞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요. 이를테면 고율의 이자 약정도 사실 비슷해요. 이자를 가령 뭐 50%, 연 50%로 빌렸다. 그러면 그 이자 약정이 현저하게 고율이기 때문에 돈 빌린 것 자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상한선인 뭐 10%라고 하면 10%까지만으로 이자 약정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일부 무효 내지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문제가 104조 위반의 법률행위에서는 효과로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09-50308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아주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 판례예요. 우리 현실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물론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박기거든요. 알박기. 알박기가 뭔지 알아요? 알박기가 뭐예요? 그 이를테면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는데 말이죠. 그죠? 이만큼의 토지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근데 강제로 취득할 방법은 없어요. 그럼 결국 사야 되거든요. 돈 주고. 근데 버텨요. 왜 버틸까요? 상대방의 사정을 아는 거죠. 내가 안 팔면 이 사업 다 날아간다. 그러면 정당한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를 부르더라도 저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홀드업, 버티기예요, 버티기, 그죠? 그래서 최대한, 그죠? 버티다가 결국은 시가보다 막대한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토지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소유자는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러한 식의 유형인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우리나라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죠?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죠? 어떻게 해서든 뭐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형이 얼마든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궁박이겠죠, 그죠? 주로 궁박의 요건에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악의 이용의도 설사 요구해도 뭐 당연히 인정될 거예요. 그래서 백사조 위반으로 전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그래서 분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이 땅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사요. 그래서 사고 돈을 다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차익만큼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익? 원래 이 부동산을 내가 살려면 이 정도를 주고 샀어야 되는데 네가 나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월등하게 더 높은 비용으로 팔았으니까 그 차익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백사조 위반으로 무효면 계약이 무효거든요. 계약이 무효면 뭐예요? 돈이랑 땅이 있으면 돈은 돌려주고 땅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는 땅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돌려주는 거죠. 이제 내가 지금 궁박 당한 사람 입장이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돈을 다 돌려받는 건 땡큐겠죠, 물론, 그죠? 근데 난 그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하니까요. 이건 땅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땅을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땅에 돌려주는 거에 가름한 어떤 재산적 가치를 돌려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궁박 당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 차익만큼만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전제가 돼야지 이런 차익 상환 청구가 인정이 되냐면 원칙적으로 이게 백사조 위반으로 무효긴 한데요. 무효라는 건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계약이
다른 유형의 계약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백사조 위반으로 무효지만 정당한 가격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매매 가격 이상으로 네가 받은 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거잖아. 그래서 내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냐? 우리 법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일반 규정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 거기서 정당한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할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판례는 어쨌든 긍정해요. 긍정해서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는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봐서 결국은 그만큼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봐서 차액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무효 규정에 보면 일부 무효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매매계약이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이 매매계약 중에서 이 가격 부분 중에서 일부만이 초과 부분만이 무효라서 결국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매매계약이 유효다. 결론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논의의 실익은 크게는 없어요. 근데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으로 갔거든요. 일부 무효로 간다는 얘기는 굳이 표현하자면 잔부, 유효로 된 잔부하고 종전의 매매 계약하고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라고 보는 거고요. 무효행위 전환으로 간다면 종전의 무효행 계약하고 전환된 계약은 어쨌든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관념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무효로 가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으로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차익 반환 청구를 인정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땅을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 땅에 해당하는 가액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전부 무효나 일부 무효 혹은 무효행위 전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 나쁜 놈 A 나쁜 놈이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A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가 땅을 준 거죠. 얘가 돈을 준 건데 이게 결국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불법성 비교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103조 위반이면 서로가 받은 건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나 이게 만약 불법성 비교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완전 나쁜 놈이고 얘는 완전 당한 놈이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땅은 내가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756조의 법리에 따라서 불법성 비교론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식의 법률 관계로 가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 원칙, 불법성 비교론의 일반 원칙으로 비추어 보면 사실은 돈은 다 받고 땅은 그냥 내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도 이 법률 관계가 얼마든지 청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괜찮냐는 거예요. 백사조 위반의 효과에서. 지금 우리 판례를 보면 백사조의 불법성 비교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폭리행위자의 피해자인 부당이득 받는 청구 또 긍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백사조 위반의 경우에는 그냥 당한 사람이 네가 받으면 되는 거지, 네가 갖고 있는 것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 있느냐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성 비교론을 통해서 네가 너한테 나쁜 짓 한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지,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또 계속 갖고 있는 게 좀 과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폭리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불법성 비교론을 아니지.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론이죠. 일반론. 이게 불법원 임금의 일반론 적용하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미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이상은 이건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유효하다면 결국은 이 문제, 이 알박기 문제는 차익 반환 부당이득 청구로 해결하는 게 제일 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굳이 얘가 돌려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굳이 못 돌려준다고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줄 이유도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법리만을 생각하면 돈은 돌려받고요. 돈은 돌려받고 땅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는데 돈을 돌려받는 것이 B를 위해서 결국은 불법 원인 급여의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반 법리는 쌍무계약을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나온 법리는 아니거든요. 쌍무계약의 청산을. 그렇다면 돈을 돌려받는 대신에 땅은 돌려주는 게 균형에는 또 맞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만 하더라도 B의 보호 목적은 달성이 되거든요. B의 보호 목적은. 이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보는 거는 사실은 B의 보호 목적이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판례처럼 보는 게 수긍은 가요. 수긍은 가고,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면 이 부당이득 알박기 문제 상황도 결국은 차익 반환 청구, 즉 무효행위의 전환 내지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이 법률 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는 게 충분히 합리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가 정말 나쁜 놈이면 또 이제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하여튼 뭐 생각을 좀 생각해보기 바라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A, 홀드업한 A는 사실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형법상에 보면 부당이득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땅도 못 돌려받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땐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 있나 싶긴 한데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땅을 돌려받는, 돈을 돌려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의 소유자거든요.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땅을 산 사람, 그죠? 땅을 산 사람,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보통 누구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거든요, 조합.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이 땅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서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 또 팔아서 해서 그 수익으로 건설회사한테 건설비도 주고 자기들도 이익도 취하고 뭐 이런 구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결국 이 매수인이 비싸게 사도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손해가 아닌 게 이 결국은 다 분양가로 이 배분이 되거든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전가되는 거는 결국은 수분양자, 조합원이 아닌 제3의 수분양자들한테 이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꼭 비싸게 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 법률 관계에서는 이건 당연히 궁박한 매수인이 비싸게 산 거지만 사실은 실질적 법률 관계를 보면 이 비용이 꼭 이 사람들한테 전가되느냐, 우리 마치 조세의 전가처럼 그거는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비진입 의사표시. 비진입 의사표시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데 이것도 약간 그 우리 법현실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리가 발전하는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히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를 많이 해줄 게 참 있는데 그 비진입 의사표시관은 이제 판례들이 꽤 있는데요. 많은 판례들이 어떤 상황에서 형성됐냐면 그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부터 이제 강제로 재산을 헌납받은 사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비진입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어요. 이거를 무효라고 보면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이를테면 강박 이런 걸로 보면 취소면 이게 이제 제척기간 이런 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무효로 보면 이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기간 제한에서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대부분이 판례에서 다 배척했어요. 그게 비진입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비진입 의사표시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런데 너희 사안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진입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건 무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판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의의로 들어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례처럼. 비진입 의사표시는 아니다. 어쨌든 뭐 강제로라도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모순인가?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중요한 거는 기억나겠지만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그죠? 우리 판례가 이 조항을 유추 적용했었죠. 신의측 유추 적용한 판례도 있고 한데 이거 유추 적용하면 선의무과실 요건이겠죠, 상대방. 그 다음에 현재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이제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 중에서 무효 내지 취소 사유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이제 법리예요.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법리가 허위 표시 부분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있고요. 사기나 착오, 뭐 강박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논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의할 거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내지 학설의 논의들이
반드시 그대로 차고나 사기 강박에서도 선의의 제3자에 연결이 된다라고 꼭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에 이게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사기 강박의 경우에도 취소의 경우에도 제3자다.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물론 많은 경우에는 그게 겹치겠지만 그래도 별도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그래서 어쨌든 좀 공부를 해봅시다. 허위 표시의 경우에 이제 허위 표시의 법리의 핵심은 결국은 무효긴 한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과실을 요하지 않죠, 그죠? 무과실 요하지 않고 법문상으로 그냥 선의로만 되어 있죠. 법문상으로 선의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과실은 요하지 않는 게 당연히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겠죠, 그죠? 이제 다만 중과실의 경우 어떠냐?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단순 과실의 경우에는 무방하다라고 봐야겠죠. 허위 표시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목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3자의 신뢰 보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허위 표시의 이익 상황을 보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둘 다 허위라는 걸 알았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허위 외관 작출을 감행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자들에 비해서 허위 외관인 걸 모르고 그들 중 일부하고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사실은, 그죠? 제3자의 신뢰 보호란 측면에서 보면 제3자의 신뢰는 보호 가치가 높은 반면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허위 표시의 당사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자기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감행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허위 표시는 제3자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다 라고 통상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가장 양도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다 하면서 부동산 봐라 내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딱 보여주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하고 양수받은 사람은 당연히 알고서는 아마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서는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빌려준 게 아니라 허위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채무자의 책임 자산이 많다는 걸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어떻게 보면 허위 외관은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판례 학설에서 판례는 뭐 좀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다만 돈을 빌려줄 때는 그것만으로는 허위 제3자가 아니고요.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가 그 허위 표시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권 압류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허위 표시로서 이전된 소유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격려하면 그때 허위의 제3자예요. 따라서 선의의 제3자예요. 그때까지 그게 허위 표시인 걸 몰랐으면 뭐예요?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게 허위 표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빌려줬어요. 하지만 근데 압류를 하기 전에 만약에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얘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려면 돈을 빌려준 것만 갖고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요. 압류나 가압류까지 해야 제3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왜 꼭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돈을 그 재산이 책임 재산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거는 왜 보호 가치가 떨어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까지 해야지만 왜 꼭 내가
보호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신뢰 보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례에 따라서는요, 외국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믿고 빌려줬으면 이건 제3자다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어요. 즉 현재 우리 확고한 학설이 결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법은 압류나 가압류까지 꼭 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너의 신뢰가 보호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 말만 갖고서는 사실은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파산관제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한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이슈가 됐던 사안인데 이제 이게 허위표시 제도랑 관련이 있고 이게 여러 제도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내가 계약 당사자 확정 얘기를 하면서 예금 채권, 예금 계약에 관한 우리 판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대출 계약에 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금융기관이 원래는 C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C가 이제 이 금융기관의 내부적인 어떤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얘한테 형식적으로는 돈을 못 빌려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름만 빌려가지고 얘랑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금 계약의 당사자 결정에 관한 우리 판례의 그런 법리들을 쭉 따라가 보면 물론 이제 예금 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계약하고 꼭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전반적인 취지, 계약이라는 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당사자지. 이런 취지를 좀 강조하면 사실은 이 경우에는 D가 대출 계약상 당사자라고 사실은 해석을 해야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반드시 이렇게 명확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난 사실은 여기부터 출발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얘를 확고하게 당사자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봐요. 이게 허위 표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출 계약이 이렇게 체결됐다.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허위 표시라고 보면 이 A가 도산을 하거든요. IMF 이후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산자를 파산자의 채권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파산관제인이라는 거 선임을 해요. 파산관제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A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A가 갖고 있는 채권을 공정하게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채권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책임재산 같은 것들을 공정하게 환가해서 A에 대한 채권자들한테 적법하게 정당한 그들의 실체법상 지위에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A와 D 사이에 이 허위 표시에 기초한 A의 채권이 있잖아요. 이거 원칙적으로 무효죠. 그죠? 채권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이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A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만약에 이걸 압류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종국적으로는 베타한테 D가 변제해야 돼요. 대출금 상당액을. 선의의 제3자한테는 유효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산관제인은요. 파산관제인은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파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산자가 종전에 체결했던 법률행위 효력도 다 승계해요. 이거 포괄 승계라고 비슷해요.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포괄 승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A가 종전에 체결했던 계약도 다 승계하거든요.
그런데 또 파산관제인은 어떤 성격이냐? 이건 사실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상관없어요. 파산관제인은 단순히 A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모든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모든 일반 채권자들이 결국은 A가 갖고 있는 책임 재산에 대해서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압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산관제인이 A의 책임 재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압류한 그런 압류 채권자의 지위도 사실은 갖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이 파산관제인은 신뢰 보호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즉 A와 D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외관상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어떠한 이해관계 형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단지 A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 승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파산관제인은 A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든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행동할 사람들이거든요. 행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반 채권자들이 A의 책임 재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채권 압류, 그러한 채권 압류를 한 사람과 또 같게 취급한 게 타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산관제인을 압류 채권자의 지위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다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명제가 모두 맞아요. 선의의 채무자지를 파산자지위를 포괄 승계하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압류 채권자의 지위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허위 표시라는 제도를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보면요. 알파는 신뢰를 형성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알파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에요. 허위 표시에 있어서. 따라서 알파 이름으로 D에 대해서 이 채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너 A가 나한테 행사할 수 없듯이 알파 너도 행사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허위 표시라는 제도가 단순히 제3자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만은 아니라고 보면요. 알파가 압류 채권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 주장할 수 있었다면 알파도 당연히 선의의 제3자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한쪽은 허위 표시의 선의의 보호 제도가 신뢰 보호를 위한 제도다. 파산관제는 신뢰를 형성한 적이 없다. 허위 표시라는 제도가 신뢰 보호의 제도가 원칙적으로 맞지만 압류 채권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근데 압류 채권자가 통상은 신뢰를 갖고 있지만 알파와 같이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압류 채권자와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자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또 파산관제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허위 표시에 있어서. 우리 판은 후자 쪽으로 갔어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타당해요. 타당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남은 얘기는 합시다. 네.